3사부 신삼변시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양지열, 백성문, 최단비, 단문지 세 분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실은 원래 신삼변시대가 이제 사실은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흥미롭고 좀 재밌고 뭐 이런 사건 사고들을 많이 하는 코너인데 오늘은 또 때가 때이니만큼 뭐 그런 거는 배제하고요. 이태원 참사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어떤 참사나 국가 재난 뭐 사고 터졌을 때 그 다음에 뭐 이게 법적 쟁점 따지는 거 전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 뭐 법적 쟁점 뭐 돈을 받을 수 있나 뭐 누구 처벌하나 뭐 그거 그냥 지켜보면 되는 거지. 그것까지 우리가 머리 아프게 알아야 되나 뭐 얘기해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오늘은 좀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일단 이태원 참사 관련한 쟁점들 예를 들면 유가족분들 배당 받을 수 있나 그리고 책임자 처벌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저희 정치쇼에서 변호사분들 나오시는 유일한 코너니까 그렇게 좀 할 겁니다. 얘기하기 전에 이태원 참사 관련된 좀 세 분 한마디씩 하고 시작하죠. 저는 사실 그 토요일 밤에 원주에 있었어요. 원주에서 큰일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TV를 켜고 보면서 정말 이게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너무 처음에 그 상황 자체가 이게 현실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은 사상자를 낸 정말 참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단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유족들을 진심으로 저희 모두 힘을 합쳐서 위로 드리고요. 또 아직 이제 다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분들도 빨리 쾌유해서 좀 다시 이제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완벽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힘들겠지만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새로운 얘기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또 도심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럼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트라우마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제가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거는 이번이 가장 격렬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한 월요일 정도까지는 이게 머리로는 받아들여지는데 이게 진짜로 체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까지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왜 이렇게 감정이 안 생기지?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 지금 금요일이 돼서 보니까 한 화요일쯤부터 이게 천천히 오는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이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아직까지 솔직히 잘 못 벗어나고 있고요. 백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좀 시간이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앞서서 백 변호사님이랑 양 변호사님이 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그런 것도 당연히 동의를 하고 저는 남은 이제 유가족분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젊은 뭐 10대, 20대, 10대도 이제 대학생들도 아직은 10대니까 법적으로 10대, 20대 이러한 자제분들을 잃은 부모님의 심정이 오죽할까 싶어가지고 맞아요. 사실 거기에 감정이입이 굉장히 많이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법적인 쟁점들 좀 짚어볼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 소송이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봐야 알겠지만 국가배상 청구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유가족분들이 국가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참사가 국가가 잘못했으니까 민사 책임을 물어라. 그렇죠. 이게 이제 국가배상 아주 청구잖아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요. 요건을 말씀드리면 이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고의, 그러니까 일부러 아니면 과실, 실수로 이제 다른 국민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건데 일단 저는 국가배상법 청구 인정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는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을 했을 때 누군가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사고 원인과 그리고 이 사고가 어떻게 발생된 것인지에 정확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책임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누구의 잘못이 있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누구 잘못으로 시작을 하고 몰고 가는 것은 일단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이 참사 원인에 대해서 이제 원인 규명을 하고 여러 가지 기사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딱 단언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쨌건
안타깝지만 이건 이제 뭐 어딘가에 특정 주최자가 있어서 열렸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사건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금 국가배상 청구가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논의하기는 저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좀 이르다. 그러면 저 백변 요거 그러면 국가배상이 인정되면 요건을 뭘 고려해요 주로? 일단 손해가 발생한 건 명백하죠. 그렇지. 네, 지금 뭐 그거는 제가 지금 손해라는 표현을 쓰기도 좀 다소 그런데요. 법적으로 이제 네. 재산상 손해라고 하니까 맞아요. 저희가 이제 그런 표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고요, 누군가가. 그죠? 공무원이 일부러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일부러 이런 사고를 유발하진 않았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실수로 좀 소홀했거나 이런 과실들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이제 이런 거죠. 공무원들 관련된 공무원들 특히 뭐 경찰이 이런 일이 발생할 걸 어느 정도 예견하고 그러면 이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하지 않았던 경우 그러니까 그게 말 그대로 과실이죠. 네. 그런 게 인정된 경우가 이제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데 지금 뭐 기사상으로는 뭐 그 당시 112 녹취록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네. 이제 급변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녹취록을 듣고서도 사실 현장 공무원, 현장 경찰들에게 이 모든 책임을 지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분들의 고초도 제가 많이 들어봤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요건들이 충족이 된다면 이론적으로 국가배상이 인정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직 판단을 좀 유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최남희 변호사 네. 민사 교수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가배상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네, 판단하면 이 사건이 최초로 발생했을 때는 저는 국가배상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네. 것처럼 최초 이제 토요일이죠. 예,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 나오는 보도만 봤을 때는 공무원이 이제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야 되는데 과연 이 결과적인 책임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사망하거나 이 상해에 이른 것은 안타깝지만 네. 어떠한 법령을 위반했는지가 좀 불분명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무원이 그리고 네. 공무원이 예를 들면 국가라든지 지자체에 밑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보도들이 나오는데 이제 저 앞서 이제 이따가 추후에 말씀 나누겠지만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라든지 112 녹취록 네,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112 신고를 했는데 분명히 압사당할 것 같다.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나와서 여기를 좀 지휘해달라고 했는데 제대로 출동은 뭐 4차례 혹은 한 차례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4차례 긴급 출동은 한 차례만 했다. 근데 그런 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있고 또 그 용산구청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한 4개의 기관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불분명합니다. 아직 아니라는 얘기도 많았어. 내부 네. 자료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약간 위험이 너무 많은 인파가 모이니까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거죠. 저 용산서에서 사전에 서울청에다가 기동대 요청을 했는데 기동대를 안 지금 보내줬다라는 그거는 조금 게 다른 얘기고요. 다른 얘기예요? 네, 다른 얘기고 제가 그 얘기 받아서 할게요. 예,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국가나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의무를 예견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뭐 방치했다, 방임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국가배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법령 위반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112 신고를 받고 뭐 코드 제로, 코드 원 관련된 그런 정도의 긴박한 112 신고가 있었음에도 현장 출동이 뭐 전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경찰분들이 잘했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제 이 일선에 있는 경찰분들의 해명도 꼭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입장은 다 들어봐야 네, 돼요. 이렇더라고요. 일단 과거에도 이제 이런 이태원에 대규모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사람이 너무 많다, 뭐 압사될 것 같다라는 신고들이 꽤 많이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은 없었죠. 그리고 그 앞에 이태원 파출소가 길 건너편에 있어요. 있죠. 네, 바로 해밀턴 호텔 건너편에 있는데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한 20명인데 20명 중에 거의 20대 초반 이제 소위 경찰 새내기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지구대부터 배치되니까. 네네. 물론 그분들이 더 잘해줬으면 좋았겠지만 일단 신고를 받고 그 신고자가 현장을 이탈했다. 이제 자기는 괜찮다라는 게 나오면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으로 한계가 있었던 거라는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고 저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건 사실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 이제 이태원 파출소에 근무하는 분이라고 해서 익명으로 이제 내부 게시판에 올렸던 게 일단 용산서나 뭐 서울청에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기동대나 혹은 지금 여기
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인력을 증원해달라고 하는데 묵살당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얘기 좀 보도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묵살당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저희가 지금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얘기가 아예 달라집니다.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백 변호사 얘기한 게 뭐냐면 이제 그 최단비 변호사도 마찬가지 얘기인데 이게 처음부터 어떤 상황인지 결국에는 의무가 있었느냐라는 부분하고 의무가 있었고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막을 수 있었느냐 예견 가능성이라고 따지는 거잖아요. 이제 백 변호사 좀 전에 얘기한 게 용산파출소 측에서 서울경찰청에 늘 그래 왔듯이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기동대가 필요하다라고 그걸 이제 다른 언론에서 보고된 거를 문자를 공개한 거는 이제 절실히 필요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한 것처럼 수명 정도의 인력밖에 없었고 수명 병력 정도의 인력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태원이 넓잖아요. 그리고 골목도 많고 그런데 교통 통제를 하고 있는 그 당사자들이 파견돼 있으면서 그 현장까지 갈 만한 남은 인력이 없을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라면 심각한 수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용산구청에서도 대책회의를 가졌는데 행사 전에 해마다 반복되는 축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지금 이제 백 변호사 얼마 동안 수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 상인연합회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거네. 저 세 분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경찰이 뭔가 잘못했어. 근데 그게 무능하고 일 못해가지고 정말 멍청하고 저렇게 일을 못하고 저렇게 임무를 해태해가지고 국민을 돌아줬어요. 이 수준이 아니라 뭔가 경찰이 잘못한 부분이 법 위반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령 위반이. 그럼 결국 재난안전법에 이제 자연재해 재난과 사회적 재난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 뭐 예시된 것들은 뭐 화재라든가 교통사고나 이런 것이지만 그 이미 이게 그 재난안전법에서 과연 사회적 재난을 어떻게 기준하면 국가나 지방자치가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이라라고 그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뭐 말하는 게 좀 뭐 불필요할 정도로 이미 사실 대통령실에서 이걸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잖아요. 사실은 사후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러면 그게 이미 재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재난 상황을 알 수 있고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았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알 수 있고 막을 수 있었다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양재열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난 상황이었던 건 맞지만 이제 이게 과거에 전례가 있었던 것인가 하고 근데 일각에서는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압사 사고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상주에서도 그랬고 과거에 이제 뉴키스 언더블러 갔을 때 그때는 주최자가 명확하게 있었고요. 그리고 저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세계 불꽃 축제 할 때 그때는 이번 이태원 인파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100만 명이 넘게 모였다고 했으니까. 사고 안 냈는데 그때. 근데 그때 사고 안 났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최하는 대기업과 같이 주최자가 있었고 경찰 병력도 당연히 많이 배치가 됐고 여의나루역 무정차 통과했고 근데 이런 조치들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 주최자가 안전하게 이 행사를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번 사안이 가장 애매한 것은 주최자가 없는 이게 행사 뭐 박형 용산구청장이 현상이라고 떠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분이 얘기하려고 했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 좀 많이 꼬였다고 생각하고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주최자가 없다는 얘기를 자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주최자가 없다 보니 이걸 그러면 그 전에 이 과거에 이 헬로윈 이 축제 같은 게 있었을 때 과연 경찰이 어떤 정도의 거를 했었고 이번에 그거보다 훨씬 못하게 했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도 그때와 같은 정도를 유지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하면 이제 이게 제가 국가를 두둔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어요? 이에 대해서는 좀 무조건 책임이다라고 몰고 가는 것보단 이건 좀 진지하게 이 상황을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그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는 초기에 주최자 얘기가 이제 정부에서 발표할 때 그렇게 백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했는데 처음 상황에서는 그런 얘기가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주최자가 누군가를 따지려면 그 해야 될 바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상황이 전개되는 상황 자체가 이미 위험이 너무나 명백하게 보이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요청이 있었어요. 시민들의 요청이. 112? 예, 112도 있었고 경찰도 아까 나왔던 얘기가 그 얘기인데 경찰도 이 상위 경찰청에
이 상황이 이 어느 정도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였고 막을 수 있었다는 것도 사고 참사 이후에 서울기동대에서 600명이 투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 변호사 이제 아까 과거에 이런 사고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과거에 그러면 과거와 이번 때 달라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달라진 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달라진 거거든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중간인데 그러니까 두 분의 의견 다 동의하고요. 근데 저는 9시 이후에 경찰이 출동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 6시 때 최초의 신고에 출동 안 한 건 저는 법 위반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견 가능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때는 아직. 신고가 들어왔다 네, 왜냐하면 그리고 출동 갔었는데 또 거기가 모였다가 해산됐다가 이걸 반복하니까 굳이 뭐 그런 필요를 못 느꼈다라는 또 얘기도 있거든요. 보도를 보면. 근데 9시 넘어서부터는 급격하게 인파가 몰리고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런데도 9시 15분인가 그 이후에는 단 한 건을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수긍할 수 있는 이유라면 그러면 경찰들에게는 법 위반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수긍할 수 없는 이유가 그러니까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출동을 안 했다. 그럼 그건 이제 법 위반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가배상 성립 여부 관련해서 그러면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경찰 그 업무상 과실치사. 그거는 제가 보기에 좀 너무 많이 나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배상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제 저는 약간 이제 신중론 아직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고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상황을 그리고 두 지켜보자는 분은 거 나오는 거. 아무래도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국가배상 인정 여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는 정도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변호 3명이 생각이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까지 적용한다라는 거는 이제 과거 이제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 때 그러니까 구조 요청이 있었는데 뭐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뭐 이제 거의 이 정도 되는 수준.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이준석 사고가 선장. 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그 현장에 가서 제대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다른데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압사 됐어. 이미 압사가 벌어졌어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경찰이나 소방관이 안 나가. 네. 막 이러고 이러면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더 많은 피해자가 막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면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업무상 과실치 형사 책임을 지우는 거는 제가 보기에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현장에 있었던 경찰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상황은 현장에 있는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처음부터 이 행사 자체가 이런 식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조금 더 상층부까지 봐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말단에 있는 분들만 처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직무유기는 어때요? 공무원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런 게 직무유기잖아. 직무유기는 아무것도 안 해야 직무유기잖아요. 네, 근데 뭐 내가 뭔가 조치를 잘못 취한 건 하긴 한 거라면 그 직무유기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시민단체에서 여러 직무유기로 여러 뭐 이렇게 고위층도 지금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 직무유기는 법적으로 요건상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백변 네. 토끼머리띠 남자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뭐, 그 뭐 사람도 일단 밀어, 본인은 밀어. 아니라고 또 얘기를 또 이렇게 SNS에도 밝히기도 했는데 본인이 조사는 받았는데 조사까지 네, 받았다고 조사까지는 합니다. 받았어요. 근데 저는 설사 밀어라고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도 네. 뒤에서 밀어서 저 앞쪽에 압사가 일어날 거 그 과정의 인과관계가 네. 다른 여러 요인들이 결합될 수 있는데 물론 이 영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네. 이 사람에게도 형사 책임을 주는 건 제가 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상황에서 본인도 뒤에서 계속해서 밀려오는데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앞을 예를 들면 좀 밀어서 나의 공간을 하자 이러한 의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모르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의도를 파악을 좀 해봐야지 단순히 밀어해서 그러니까 저기서 밀어서 앞에 일단- 사망했다. 그거의 인과관계는 일단 적죠. 정리하면 토끼머리띠 남성은 본인 SNS에 올리기를 경찰 난 조사 아니다. 참고 조사 네. 받았고 나는 그때 합정에 있었다. 뭐 그리고 이런 나는 얘기도 그 사태 벌어지기 전에 이미 네, 그 현장을 이동을 떠났기 했다. 때문에 네. 밀어라고 네티즌들이 지목해서 나 아니다. 이게 이제 토끼머리띠 남성의 맞아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정말 만약에 누군가가 밀어라고 했다고 자, 하더라도 요거 잠시 쉬었다가 네. 사부에서 얘기할게요. 일단 이 사건 초기에 그 토끼머리띠 남성 관련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토끼머리띠 남성 본인은 네. 난 조사도 받았고 난 아니다. 나는 그 참사 벌이기 전에 이미 네. 그 지역을 떠났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토끼머리띠 남성은 아니라는 거고 현재 나온 거 본인 주장대로 따르면. 근데 만약에 누군가 뭐 이렇게 막 실제로. 진짜 실제로 어. 누군가 그게 네. 무슨 누구건 간에. 배트맨 마스크 건가요? 누군가가 A 씨가 네. 밀어 그리고 진짜 몇몇 밀었다. 네.
그러면 그 사람 처벌할 수 있는 일단 이 사건 터지고 보도 초기에 그런 행동이 있었으면 뭐 이건 뭐 미필적으로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낸 분들도 있었어요. 네. 제가 그걸 보다 전 좀 놀랐는데 일단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긴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몇십 명이 앞에 사람들이 그런 이제 참사가 이루어질 것처럼 뭐 모의해서 뭐 조직적으로 밀었다 이러면 얘기가 좀 다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껴있는 상황에서 앞에서는 내려가고 앞에서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막 흥분해서 밀어라는 그걸 가지고 일단 살인죄 적용이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과실치사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쪽 예견 가능성이 여기서 밀었다는 걸로 저기서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는 것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물론 뭐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많은 네티즌들이 특정 사람을 지목해서 뭐 살인자 찾아라 뭐 이렇게까지 나와서 결국 그 토끼머리띠 남성에 가서 조사까지 받은 건데 그러니까 도의적으로 뭐 저기서 왜 저런 행동을 해? 라는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저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담의 변호사인데 그거 물어볼게요. 가짜 뉴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 가짜 뉴스란 게 뭐 두 가지 종류겠죠. 피해자를 좀 모욕하는 내용들이 어떤 이건 가짜 뉴스라기보다 그냥 비난인 비난. 예, 네. 이거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경찰의 상인들. 대응이나 당시 네. 상황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들 이거를 막 SNS에 퍼날르고 이런 것도 처벌이 돼요? 크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인근 상인들에 관해서 초반에는 뭐 예를 들면 도와주지 않았다, 뭐 문을 닫았다 이런 잘못된 뉴스들이 이제 전달이 됐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고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본인이 처음 쓴 사람뿐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명예훼손은 전달되는 과정이 다 명예훼손입니다. 우리가 오프라인 시절에는 귀에다 대고 야 내가 진짜 비밀인데 너한테만 얘기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그 사람도 이제 명예훼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온라인으로 바뀐 거고 원칙은 퍼날른 사람도 다 명예훼손인데 근데 이제 그냥 그 퍼날른 사람까지는 처벌하지 않고 처음에 만든 사람만 처벌하는 게 관례였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네, 그런 거지만 원칙은 다 처벌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강하게 찾겠다고 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또 이제 사망하신 피해자들에 관해서 좀 뭐 비난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사자 명예훼손이 되겠죠. 그 문자로 좀 들어오는데 뭐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참사에 관련해서 그냥 누가 들어도 되도 않는 말. 입에 담기도 싫죠. 네. 네. 근데 그 말이 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면 왜 안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그건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거거든. 예? 유튜브 맞아요. 나와가지고 뭐 되도 않는 얘기 제가 되도 않는 얘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사실관계 따지고 진상조사 할 것도 없이 말 자체로 말이 안 되는 얘기들 뭐 그런 그런 무시가 답입니다. 그런 사람들 얘기가 지금 처벌이 되나요? 문자 들어오는데 안 합니다. 그건 제가 왜 안 하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거 하면 좋아할 거야. 왜냐면 조회수 올라가거든. 예. 좀 말씀하신 것처럼 예. 무시가 답이다. 사실관계를 따질 수가 없는 얘기를 네.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어쨌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가치 판단을 거기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정말 저런 사람들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들지만 이제 법적으로 따질 만한 그 소재가 아예 없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런 발언이나 그런 말들은 그냥 기사로 다뤄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다루면 좋아할 거야 그 사람들은. 맞아요. 지금 저희가 몇 명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회수 올라가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대충 아실 거예요. 예. 저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법적 쟁점 짚어보는 건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저 다른 주제 좀 보죠. 택배경 야 이건 택배경 경태? 네. 이거를 개를 경무에 붙였어요? 그게 아니고요. 택배경 경태. 택배경 경태 이거- 굉장히 SNS에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 김모 씨가 택배를 하면서 네. 2018년부터 본인의 반려견을 택배를 하면서 데리고 다녀요. 그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택배를 이제 하는 것들을 SNS에 올려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가 굉장히 귀여워요. 귀엽네 지금 사진 네, 보니까. 그래서 이 네. 뭐 땡스타그램 계정이 22만 명, 팔로워가 22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네. 근데 얘 근데 이름이 이 경태예요? 경태, 이 강아지 굉장히 귀엽게 생겼는데 이 사연이 있어요. 네. 2013년에 비를 맞아서 목숨이 위태로운 유기견을 발견하고 이 김모 씨가 이 유기견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치료하고 이 개의 이름을 경태라고 붙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훈훈한 미담이잖아요.
일단 이제 인기가 많아지니까 네. 이 반려견 경태가 이 택배 회사에서 명예 택배 기사로 임명까지 됩니다. 지금 보니까 그 택배에서 모자도 네, 쓰고 귀엽죠. 있네. 네, 여기 지금 막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뭐 이모티콘까지 출시가 될 정도였으니까 어느 네. 정도 인기가 있었는지는 충분히 뭐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난 3월에 본인 인스타 계정에 이런 걸 올립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논란의 시작인데 방금 전까지는 미담인데. 네, 미담인데. 네. 경태와 경이 또 다른 개가 한 마리 더 있습니다. 네. 경태와 경이가 심장병을 진단받았다. 그리고 차 사고로 인해서 택배일도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강아지 병원비가 필요합니다. 라면서 후원금을 모집하면서 이 논란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좀 냄새가 사건 사고 냄새가 나는구나. 예, 그래서 단편 후원금 모집됐어요. 아, 그러니까 진짜 강아지 진짜 귀엽다. 너무 귀엽죠. 예. 이제 3월에 이 택배견 경태와 경이의 보호자다. 이제 이 보통 경태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이 하루 아침에 경태랑 태희가 그러니까 경이가 둘 다 아프다. 그래서 생각을 못했는데 좀 용기를 내야겠다라고 하면서 수익금은 오로지 얘네, 그러니까 경태이의 치료에만 사용할 테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후원금을 모집을 합니다. 후원금? 그러니까 이제까지 경태를 사랑했던 많은 누리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응원하겠다, 힘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응원의 메시지도 남겼고 실제로 굉장히 기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거 이제 좀만 더 첨언을 하면 개들이 다 아프니까 내가 너무 무기력해져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고 그리고 이제 굿즈를 팔았어요. 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귀엽잖아요. 굿즈는 내가 6개월 정도 준비했고 예쁜 상태에서 가장 이제 예쁜 상태에서 공개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오픈했다. 그럼 굿즈로도 많이 돈이 이제 수익금이 생길 것이고 네. 또 후원금으로 수익금이 생길 텐데 그때 조금 전에 담비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자, 이 그럼 잠깐만. 치료비에만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네, 인스타그램에 팔로워도 많아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우리 강아지 저 경태 경이 수술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후원금 받아요. 네. 그리고 굿즈 팔아요. 네. 여기까지 혹시 문제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렇죠. 예전에 어금니 아빠 때 기억 안 나세요? 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다음은 상황은 모르겠고 여기까지 1,000만 원 이상 후원을 개인 후원금 받으면 안 받았잖아요. 되잖아요. 굿즈를 파는 거는 근데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긴 해요. 저는. 근데 이제 법상으로 문제는 1,000만 원 이상의 그렇죠. 후원금을 받으려면 굿즈 판 건 괜찮은데.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등록을 하질 않은 거죠. 아, 후원금 1,000만 원 이상 받으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 어디에? 기부금법에. 아, 기부금법에. 네네. 근데 그 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럼 그게 이제 문제. 굿즈 파는 건 어때요? 굿즈는 판매잖아요. 그나마 판매는 물건이라도 물건 파는 거니까. 주고받는 거니까 상관없고 그건 뭐 세금만 내면 되는데 어. 아니 굿즈를 이렇게 뭐 파우치 키링 스티커 이런 것까지 준비했다라는 건 여기서부터 저는 사실 의도성이 이미 보였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자, 그럼 그 다음 사건은 어떻게 전개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네. 이게 황당한 게요. 네. 이제 이런 이제 여러 사람한테도 문자까지 보내서 직접적으로 돈도 부탁을 했어요. 직접 빌렸어요. 아시는데 너무 힘듭니다. 제가 그래서 김태현 변호사한테 이거 너무 힘듭니다. 잘 모르는데도. 근데 왜냐하면 팔로워들은 이 개들을 너무 다들 예쁘고 사랑스러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건 내가라도 도와줘야겠다 해서 많이 이제 도와줬단 말이죠. 근데 그건 꼭 갚겠습니다라고 했던 돈도 안 갚은 거예요. 근데 이러면서 이제 일단 뭐 어떤 특정 커뮤니티에서 이거 개인 채무를 위해서 모은 계좌를 연 거다. 이거 후원금도 횡령했을 것이다. 이런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모 씨가 나 이거 법적으로 대응할 거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태 아버지가? 네. 네. 어떻게 대응할지 차차 준비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후원자가 아니 돈 쓴 거 영수증만 공개하면 되는데 뭘 준비가 필요하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후원금 너무 많이 모으고 굿즈를 너무 많이 파는데 네. 그 핑계는 다 강아지도 네, 수술비 써야 맞아요. 된다고 하니 처음에는 물건도 사주고 돈을 보내주다가 어느 좀 순간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데 이렇게 네. 문제를 제기한 그래서 이제 거구나. 문제를 제기하니까 뭐 허위 사실에 대응한다 그러다가 이제 영수증 공개하라고 나오니까 갑자기 김 씨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SNS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경태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 다음에? 경찰이 네. 사건을 접수 받았어을 일단 고발됐구나. 사기 그래서 횡령 이런 걸로. 이 네. 경태 아버지한테 출석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갑자기 연락 두절되면서 잠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소가 접수가 된 게 이제 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5억 3천여만 원을 편취당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러면서 저기 이거구나.
강아지 수술비 쓴다고 거짓말하고 거짓말하고 받아서 자기 채무 갚았다 그렇죠. 뭐 이런 그리고 식의. 처음부터 뭐 예를 들면 빌린 돈 자체도 갚을 생각이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혐의를 그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잠적을 했으니까 이제 경찰이 찾아야겠죠. 근데 굉장히 찾기가 어려웠던 게 이 김 씨와 김 씨 여자친구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휴대폰이랑 신용카드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보는 전형적인 거죠. 그러니까 원목도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생존 반응이 없게끔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횡령한 돈은 그 사이에 6억 한 1,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야. 이 돈은 나중에 찾아서 잡았어요. 결국은 잡았는데 결국 빚 갚거나 아니 본인의 빚을 갚거나 도박을 전에 다 사용한 걸로 밝혀졌어요. 이런 돈은 남아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잡은 다음에. 자 그러면 경태 수술은 했대요? 수술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둘 다 애초에 안 아팠을 수 건강한 있는 거 상태로 현장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렇게 뭐 표현이 됩니다. 언론에서는 반려견 치료에 쓴 금액도 극히 일부분은 된다. 극히 일부.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정도 수술할 만큼 아프지 않았을 수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다른 의도로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수사기관은 보는 거고요. 네. 계좌 추적 등 보안 수사를 통해서 팔로워 12,800명 정도로부터 또 8천만 원을 더 후원받은 사실까지 경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뭐 기부금품법 위반은 명백하고 네. 사기죄로도 처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여기에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둘을 잡았을 때 김 씨와 김 씨 여자친구 잡았을 때 그때 이제 강아지들을 찾으러 갔대요. 원래 김 씨 주거에. 근데 그 강아지들이 건강한 상태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 추측인데 그렇게 수술할 만큼 아프지 않았던 거 아니냐나 그냥 뭐 감기를 심장병이에요. 뭐 그러니까 도주할 동안을 그래가지고. 돌봐주지 못했을 텐데도 그래도 다행히 건강한 상태로 있었다고 합니다. 아 돌봐주지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걔가 아예 좀 많이 안 아팠으면 그거 자체로 기망행위잖아. 사기. 그렇죠. 그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별일이 다 있네. 별일이 다 있어. 네. 이게 SNS가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이게 이제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네요. 익명성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근데 보금. 진짜 어금니 아플 때도 그렇고 이런 일이 한 번씩 나오면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이것 때문에 못 받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생겨서 좀 문자에 이래서 선뜻 누구를 도와주기 힘들어진다는 문자도 들어오는데 충분히 그랬을 수 있는데 진짜 도움 필요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 소액 다수 후원이라는 게 이런 좀 폐해가 있는 거. 왜냐면 드는 분들은 뭐 100만 원 주셨겠어요. 뭐 100만 원 주셨어요. 만 원, 그러니까요. 2만 원, 뭐 이렇게 소액이니까 아 그래 뭐 얼마 안 되니까 내가 점심 한 끼 값 도와준다라고 하는데 받는 사람 그 모으면 그럼요. 깜짝 놀랐어요. 6억이 모였다는 거. 장난 아닌 돈이 돼버리거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인데 저 이거 뉴스에서 보고 참 희한한 사람 다 있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단변 이거. 네. 그러니까 네. 서울의 한 동주민센터에서 일하던 공무원이에요. 근데 공무원이 지난해 1월에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부친상을 당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현직 동료뿐만이 아니라 전직 동료들까지도 당연히 부의금을 냈겠죠. 네. 그리고 지방에 빈소를 차렸었어요. 이 사람이 부친상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지방까지 내려가서 이 조문도 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원래 상주에 그럼요. 조문이 많이 오죠. 그러니까 또 지방까지 내려가시려면 또 얼마나 시간 쓰셔서 내려가셨겠어요. 그리고 이게 동주민센터에서 일했다고 했잖아요. 이 공무원이.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에 아는 주민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지역 주민들한테도 부고를 알렸어요. 그러니까 또 지역 주민들도 그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이니까 또 부의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인 부의금이 2,479만 원이에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사실이 알려졌는데 내부 게시판에 부친상이라고 올라왔던 부고가 알고 봤더니 부친상이 아니라 숙부상이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작은 아버지야. 숙부상이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부친상과 숙부상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숙부상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직계혈 쪽에 예를 들면 뭐 부친상이 그러니까 그 상이면은 뭐 며칠을 쉴 수 있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내부 게시판에 올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조문객들도 그리고 부친상과 숙부상은 또 부의금을 내는 게 의미가 다르잖아요. 아니 저는 숙부상, 백부상, 부고 문자를 받아본 적은 없어. 그렇죠. 그렇네요. 네.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장모님, 장인어른 요거 정도는 오지 숙부상, 없죠. 백부상 난 받아본 적 없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을 파면을 하고요. 그리고 징계 부과금 이 사람이 2,479만 원만 받았지만 징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과금으로 7,437만 원의 징계 부과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판단 이런 거기네. 그 이제 쉴 수 있는 규정도 어기고.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숙부상, 친부상은 다른데 조문객들이 가서 이
부의금 문제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분은 소송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네. 징계가 너무 과하다고 소송을 했습니다. 네. 사실 분명히 잘못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파면될 정도의 일이냐.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항변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제가 부친을 여여서 숙부와 가깝게 지내왔었다. 그래서 사실상 내가 아버지로 모셨던 분이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 네. 그리고 또 이걸 문제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1,800만 원 정도 부의금을 다시 돌려줬다. 네. 그래서 재판부는 진짜 잘못한 건 맞는데 네. 그래도 파면은 좀 지나치게 과중하다. 이걸 가지고 파면을 한다라는 거. 네. 그리고 어쨌건 이 사람이 받은 부의금을 가지고 숙부의 장례비에도 썼고요. 아, 실제 장례비 네, 썼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 볼 만한. 그러니까 이제 숙부상인데 부친상이라고 해놓고 받고 꿀꺽을 했으면 좀 얘기가 달라졌겠죠. 네. 근데 실제로 숙부 장례비에 좀 썼고. 예. 근데 이제 해임하고 파면은 또 이제 나중에 뭐 맞아요. 여러 가지 또 이제 신부상이나 나중에 연금. 연금이랑 연금 차이가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속된 말로 잘리는 건 네. 똑같은 건데. 그리고 아까 2,479만 원을 부의금을 받았는데 7천만 원대 징계 부과금이 부과가 됐는데 네. 돌려준 부의금 정도는 반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두 징계는 잘못됐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마 지금 제 혼자 생각인데 이런 게 좀 재판부에서 가만히 됐나? 예를 들면 아버지도 그냥 살아계시고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번 숙부상을 아버지 상입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버지 정말 어릴 때 돌아가셔서 나는 아버지처럼. 숙부를 아버지처럼 따랐다. 그쵸. 이게 조금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반영이 그 된 건가? 숙부상의 장례비를 마련했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추측입니다만 상주로서의 노력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빈소까지 찾아갔을 때에도 동료들의 의심을 안 했겠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역할을 사실상 그러한 아들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주 역할을 하니 그치. 그거 안 했으면 혈연 의심했지. 관계로서는 숙부지만 정말 부친상 같은 의미를 이 사람에게는 가졌다라고 법원이 본 게 아니라 그래서 파면까지는 좀 과하다라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양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건? 아니 지금 최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네. 그 부의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법적으로 판례까지 있잖아요. 네. 사실 그게 이제 그거 분쟁들이 있어서. 이 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장례비에 쓰도록 준 건데 실제로 네. 장례비에 썼다라는 게 아마 재판부로서는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 오늘 마지막 코너는 살롱드지입니다.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En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de faire des alertes par téléphone portable, il avait fait à sa hiérarchie, à ses collègues, directrice d'école à 자, Pantin. 양변. 오늘의 그 작품 어떤 작품이에요? 이거 사실 이제 재난과 관련됐을 때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고요. 네. 뭐 예전에 이제 이런 비슷한 사고들이 있었을 때도 여러 번 소개가 됐었던 그림인데 세오도르 제리코의 메두사호의 뗏목이라는 그림입니다. 저도 이건 본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워낙 유명해요. 근데 사실 이제 의미는 혹시라도 아직 모르신 분들이 있다면 당시 프랑스에서 19세기 초반에 세네갈로 가는 배가 이제 메두사호라는 배였고요. 근데 그 배가 사람을 너무 많이 태우고 짐도 많이 실었었고 선장도 별로 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서 중간에 침몰을 했는데 침몰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침몰한 이후에 사람들을 구해주겠답시고 뗏목을 하나 만들어서 한 100여 명 넘는 사람들을 뗏목에 실어요. 그리고 나서 원래는 선장과 선원들이 자기들이 보트로 이걸 육지까지 끌고 가겠다고 했는데 이게 끌고 가는 게 힘든 상황이 되니까 밤사이 도망가 버린 겁니다. 뗏목을 끊어버리고. 그래서 망망대해에 뗏목에 100명 넘는 사람들이 그냥 남은 거예요. 그래서 보름 가까이를 표류를 했고 그럼 어떻게 해서 물도 음식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햇볕이 내리쬐는 아프리카 해안에서 이게 표류하다가 기적적으로 보름이 넘어서 그 구출이 됐는데 살아남은 사람은 한 10여 명밖에 안 남았던 거거든요. 100명 중에서. 예. 근데 그 사이에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이 사건도 사건이지만 이거를 당시에 프랑스 정부에서 은폐하려고 했었어요. 제대로 알리지를 않았던 거죠. 그게 그러다가 나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이 나오고 그리고 그 책으로 나오면서 이거를 이제 당시에 화가가 20대였는데 너무 화가 난 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제대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그림이 폭이 7m, 세로가 5m짜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라든가
시신이라든가 이게 실제 인물 정도 크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끔찍한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서 지금으로 치면 영안실 같은 데서 화가가 몇 날 며칠을 있으면서 사람의 몸이 어떻게 훼손되는지까지 일일이 봐서 이걸 그대로 옮긴 겁니다. 사실 되게 무서운 얘기이기도 한데요. 근데 제가 다시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이 화가의 취지는 그런 거였어요. 이런 게 진상이 제대로 알려져야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때 화가처럼 그렇게 노력을 할 필요도 없죠.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그 많은 참사 그리고 뭐 무서운 끔찍한 모습들을 다 실시간으로 봤어요. 그래서 낱낱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부가 나서서 밝혀줘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그때 이 예리코처럼 폭로할 필요도 없는데 이거를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덮으려면 더 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걸 오히려 지금처럼 국민들이 아니라 이 정부 당국자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이 그림을 다시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 살롱도지를 마지막으로 해서 신삼번 시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양문지 세 분의 단문지 세 분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